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4강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내용은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은 4.19와 5.18 6월 항쟁에서만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라고 하는 상식이나 교양 수준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4.19와 5.18 6월 항쟁이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문제를 풀기에 용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는요, 1번부터 8번까지 즉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현 정부까지 설명을 조금 천천히 드려볼게요. 이거는요, 좀 분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분씩 잘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디까지 설명 언제 할 거냐면 1, 2, 3, 4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20분, 그 다음에 5.18부터 그 이후의 정부까지를 5번부터 8번까지를 20분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대통령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몇 대인 건 아시죠? 네, 19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1대부터 19대 대통령까지 19명의 대통령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인물이 19명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뽑히는 겁니까? 어떻게 세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선출이 되는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면 그것이 1대, 동일한 사람이라도 두 번째 선출이 되면 2대 이렇게 선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통령의 이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수준이니까 1대는 아마 알 거예요. 학생들이. 네.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1, 2, 3대를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는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5대, 6대, 7대, 8대, 9대 5번을 역임했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 되겠고요. 그 다음이 최규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통령들이 계셨구나. 여기까지는 우리는 약간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계셨던 분들부터는 이제 문민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뽑은이라는 진짜 우리가 뽑은 대통령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2000년에 태어났거든요. 2000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쯤 태어나서 이때 태어난 학생들은 그 뒤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탄핵으로 이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좀 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1, 2, 3대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니까 윤보선 대통령 계셨고요. 사실은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보다는 그 당시엔 총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그 헌법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5, 6, 7, 8,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계셨고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 그 다음 전두환 씨 다음에 있었던 노태우 씨, 그 다음이 기억이 나시나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19대 지금 현재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인원으로 얘기하면 저도 세보질 않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분의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끌고 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세 분까지를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잘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30년 가까이를 독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87년 지금 현재 헌법에 의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총 7분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시키는데 어떻게 헌법이 붙냐면요, 이름이 재밌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개헌이 있었습니다. 발췌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로 하면 짜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독재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원했던 헌법으로 각각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입맛에 맞게 개헌을 했었던 내용, 절충했다라고 하는 것의 발췌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네,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선출한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중임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때문에 발췌 개헌이 일어났습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 당선이 되면서 국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고 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지요. 네, 부산 정치파동. 부산에서 그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을 납치를 하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비헌법적인 그리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헌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헌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발췌 개헌을 통해서 끝내 개헌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그래도 뭐 개헌이 잘못되었든 혹은 방식이 잘못되었든 여기까지 하면 대통령이 끝나겠거나 왜냐면 4년 중임제 2번 했으면 이제 끝이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독재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시작한 게 개헌, 두 번째 개헌 4.4.5.1 개헌입니다. 4.4.5.1 개헌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반올림 개헌이 되는데요. 4.4.5.1은 일본에서 쓰던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4 밑으로는 죽이고 5부터는 세워서 올린다. 반올림. 무슨 내용입니까?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출마 불가능하죠. 왜? 4년 중임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개헌 당시의 대통령, 즉 이승만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계속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족수 필요한 숫자가 몇 표였냐면 136표였습니다. 그런데 개헌에 찬성하는 표가 135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좀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당 쪽에 즉 이승만 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헌법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끝에 나왔었던 게 아니 135표 136표 한 표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사실은 13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족수는 135.33333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5표는 136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은 떼고 4.4.5.2에 의해서 반올림에 의해서 3 밑으로는 떼고 135표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세워서 정말 날치기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그의 결과 이승만이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일들을 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조봉암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분은요, 누구냐면, 그 당시 56년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 자신의 반대표, 이승만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아주 히트를 칩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렸지요. 그러자 사법살인, 정치적으로 사법살인을 했었던 최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승만 정부의 독재체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발췌개헌과 4.4.5.1 개헌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독재를 세우는 동안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 즉 조봉암을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익희가 갑자기 죽거나 김구가 암살되거나 여운형이 암살되거나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들은요 거의 살아남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승만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했었던 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의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냥 원하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볼게요.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3.15 부정선거. 네, 조를 이루어서 투표소에 강행 이렇게 갑니다. 335 모여서 서로를 이렇게 감시해라. 이기붕을 뽑는지 이승만을 뽑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공무원들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일, 그 다음에 요렇게 뭐 고무신 몇 문신 씁니까? 이런 걸 물어가지고 서로에게 뭐 이렇게 돈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찔러주기도 하고, 뇌물도 주고, 부정부패, 협박 이런 것들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에게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4.19 혁명의 김주열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사라고 부르지요. 좀 끔찍한 사진인가요? 김주열 학생은 3.15 부정선거를 좀 규탄하는 시위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시신이 나중에 앞바다에서 떠오르는데 이 시신 앞에 요게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게 최루탄입니다. 눈 안에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서 떠오릅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나갔다, 규탄 시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비습 사건이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4.19 혁명이 발생을 했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 중심으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쫓기는 장면인데요. 뒤에서 지금 계엄군이 쫓겨서 나오는 겁니다. 계엄군에게 이제 뒤쫓겨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 아니 우리의 제자들을 죽이지 마라. 대학 교수단에 이제 시국선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남녀노소 4.19 혁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4.19 혁명의 끝이죠. 4.26 하야 발표가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4.19 혁명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고요.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떠올랐으며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 피습되었고요.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 그리고 하야 발표까지가 아주 격렬한 시기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또다시 헌법 개헌이 있는데요. 그 헌법 개헌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또 있었다. 지금까지는 4.19 혁명이 총 3번이 등장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들어서는 게 장면, 사람 이름이에요. 성이 장, 이름이 면이라고 하는 공무초리가 등장하고요. 경제개발을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좋게 생기신 이분이 장면,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윤보선 이렇게 하는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각이 총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보다 더 중요했던 인물은 장면이라고 하시는 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희 정부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박정희 정부 들어서는 배경이 5.16 군사정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변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정변, 쿠데타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럼 군사정변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군사정부는 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이후에 정말 이렇게 하다 나라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반공을 위주로 하여서 우리가 좀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나면 군대가 뒤로 빠지겠다. 그러고 나면 민간 정부가 들어서시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61년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섰는데요. 63년까지 박정희가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간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되었지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경제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박정희 정부는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63년에 당선이 되었지요. 그 뒤에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화벌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제 그 경제 개발의 돈, 자본금을 얻어내기 위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격렬한 국내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6.3 시위 혹은 6.3 항쟁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도 방법이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를 받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형식이 아니라 굴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64년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있었을 때 또다시 좋지 않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위를 진압, 강제 진압, 무력 진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계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이래요. 계엄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군대가 뭔가 그 특별한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군대가 정권과 경제와 그다음 행정과 입법과 사법과 모든 권한을 군대가 가지는 것을 계엄이라고 부릅니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독재 정권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도로 계엄이 쓰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용어로 쓰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뿐만 아니라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돈 외화벌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면서 미국에게 군사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벌이에 아주 큰 수단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돈을 주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이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 한 거의 20년쯤 들어가 있어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미국 국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국민들, 그 국가 군사들을 더 이상 베트남에 파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게 베트남에 파병하면 어떠한 이익을 주겠다라고 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기에 그 국민들의 생명과 피를 돈으로 바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운 각서에서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약속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베트남 전쟁 특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박정희 정부는요. 그 뒤에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도발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반대에도 무릅쓰고 또다시 통과시켰다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기반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부의 기반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플러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반 위에서 세웠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지요. 그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군사정변 당시의 사진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에 무릅쓰고 한일 6.3 항쟁, 6.3 시위에 반대에 무릅쓰고 또다시 굴욕적인 외교를 하더라.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서 돈을 좀 얻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에게는 돈이 들어왔지만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많이 죽이기도 죽였고요.
정말 그건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고엽제 피해를 좀 많이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봐두시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전쟁이었는가, 방법도 옳았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신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박정희 정부의 기반은 반공과 경제성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공과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네. 첫 번째, 반공이 무너지는 이유가 보입니다.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요, 전쟁을 완화시킨, 냉전을 완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트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독트린은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원래는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종교의 교리라든지 혹은 뭐 어떠한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주의, 학설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사용이 되지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으로 의미가 바뀌어서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 한 나라가 꼭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독트린이 닉슨 독트린하고 트루먼 독트린이 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을 강화하는 독트린이었고요. 반대로 닉슨 독트린은 냉전을 완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독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닉슨이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이 냉전의 약화, 이제 해체, 데탕트, 평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하고요. 경제 침체가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제1차 그 석유 파동과 나중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크게 휘청거리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기반, 박정희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일과 관련이 없고 주체가 국민이 아닌 종이 치네요. 통일과 관련이 없고 주체가 국민이 아닌 회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 자, 그럼 유신체제, 유신헌법인데요.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의 유신은 새롭다, 개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혁은 아닙니다. 독재체제의 강화입니다. 내용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겠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간선제와는 다르죠. 재헌 국회에서 발표한 간선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멍텅구리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6년 임기로 뽑고 대통령은 영구집권이 가능해지게 되는 중임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이 가져지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긴급조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행 헌법의 개정, 즉 개헌은 국민투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헌법과 비슷한 이 권한은 대통령이 원하면 바로 수정도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총 9번의 긴급조치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즉 대통령에게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모든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 권한, 국회의 모든 것, 즉 입법권, 사법권, 대법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군대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구집권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반대가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데요. 네, 여러모로 반대, 그 대표적인 반대가 79년에 있었던 부마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항쟁이고요. 이 부마 항쟁 이후에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에 맞아 죽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12.6 사태, 그 이후에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트루먼 독트린, 냉전을 강화하고 다음에 냉전을 완화시키는 닉슨이라고 하는 독트린이 각각 있었더라. 닉슨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두 번째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의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억압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신체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모습이 있는데요. 통일과 관련이 없고 주체가 국민이 아닌 회의도 아닌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선출했었던 대통령의 그 결과를 보시면 8대 9대의 박정희가 단일 후보였고요. 보시면 99.9%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크게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그 결과 이 부마항쟁을 실제로 보러 왔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 부마항쟁이 좀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는데도 더 이상 듣지 않자 끝끝내 자신의 말로는, 김재규의 말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진은 재현한 사진입니다. 네, 12.6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서울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요. 1980년 5월 1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를 서울의 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꿈꿨습니다. 이제 독재는 더 이상 없겠지. 그러나 그것을 물 건너가게 만들었던 12.12 사태가 곧바로 터집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에 12.12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육사 출신의 신군부, 앞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신을 붙여놓은 거 이해하시겠죠? 새로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그것의 퇴진, 이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또다시 무력으로 억압하면서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요.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5.18 기록목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장군인들입니다. 탱크를 끌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도 아닌데 적군이 아닌 그 시민들에게 탱크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정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때린다. 아휴, 이걸 막고 있어요. 네. 전남대학교에서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고 신군부는 나가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슬픈 사건들이지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었었을 당시에는 광주 지역을 모두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도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다니질 않았고요. 그리고 전국을 꽉 잡고 있었던 그 신군부 세력이 언론과 방송사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이 광주에서 사태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압한다 라고 하면서 선전을 해댔고요. 그래서 정말 광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있었던 이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느냐? 만약에 80년에 있었던 5.18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냐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요. 5.18 민주화 운동이
그 학생들에게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요. 대학과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채의식, 빚의 감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6월 민주항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전두환 정권은요,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합니다. 어디서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또다시 대통령을 선출하지요. 네, 이때 이런 모든 대통령을 우리는 체육관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9%로. 그러고 나서 7년 단임제로 개헌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자신을 도왔었던 12.12 사태를 도왔었던 그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전두환이 또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두환 정부는 언론 통제를 위해서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 지침을 내려서 아주 강압적으로 통합을 하지요. 언론사 통폐합을 위해서 중앙에 있었던 신문,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신문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요. 방송사는 크게 두 개, KBS와 MBC로 통합을 하면서 그 건전한 언론의 육성과 발전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보도 지침을 내려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거나 혹은 금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땡전 뉴스라고. 네. 9시가 되면은 KBS하고 MBC에서 그 뉴스가 시작되지요. 9시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십니까? 땡 전두환 네, 그래서 땡전 뉴스가 되겠습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목소리 혹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언론사나 방송사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이때 당시에는 뭐 받아쓰기 하는 신문사 기자들 니네를 하는 일이 받아쓰기밖에 없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어떤 식의 통제였는지는 감이 잡히시죠. 그 다음이 삼청교육대입니다. 삼청교육대 이거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뽑는 교육대학교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선전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깡패 그 주변에 있는 깡패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량적으로 서클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건전한 사람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의 몸을 고문하듯이 굴렸었던 일인데요. 삼청교육대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당했고 들어갔고 입소했고 출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죽은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까지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독재 정권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의 이야기였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6월 항쟁이죠. 6월 항쟁. 4.19,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요구가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등장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신의 선배, 즉 시위를 주도하던 주동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1월 14일, 87년 1월 14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영화가 나왔지요. 1987이라고 해서 보시면 어떤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87년 3월 대학의 개강과 함께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 시위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4월 13일 날 자신 있게 호헌 조치를 외칩니다. 헌법을 보호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헌법을 보호하는 건 좋은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멍텅구리 같이 똑같이 간선제, 체육관 대통령을 계속 뽑겠다. 체육관 대통령 99.9%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겠다. 그래서 나의 친구인 나와 함께 12.12 사태를 일으켰던 노태우에게 그 정권을 계속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TV에 나와서 합니다. 그것이 촉발되었던 것이 이제는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이죠. 그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원래 최루탄은 45도 각도로 위로 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의 총을 쏘듯이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것이 이한열 학생에게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60 민주 국민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6월 10일 날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그 시기 열렸던 그때에 맞춰서 민주화 운동 요구가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거대하게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6월 29일 날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알려있지만 노태우 씨께서 나와서 6.29 민주화 선언, 즉 이제 방식을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즉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이 뽑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 결과 개헌이 되어서 현재 87년의 헌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5년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되겠지요.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박종철 군입니다. 이 박종철 군이 죽고 나서 이런 서울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그 시위가 연속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13 호헌 조치입니다. 네, 친구에게 넘기겠다. 정권 이양을 노태우에게 하겠다. 계속해서 체육관 대통령을 뽑겠다. 간선지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조치가 이어지자 학생들의 시위가 연결이 되었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이한열 열사는 기억을 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 피격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1987의 영화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현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네, 탤런트가 되겠고요. 이분의 얼굴을 들고 계시지 않는데 안내상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네, 탤런트가 되겠습니다. 다 연대 학생들이었고 연대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한열 열사의 노제 장면의 이제 이야기고요. 여기도 우리가 좀 이제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한열 학생에 대한 최루탄 희생자에 대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국에서 있었고요. 네, 이렇게 엄청난 시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87년에 이제 유월항쟁을 대표하는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을 직선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오라는 이야기였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노태우 정부인데요. 사실은 이 노태우 정부는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권이 분열하면서 어부지리격으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여소야대,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야당 주도로 50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됩니다. 50 뭐예요? 라고 한다면 50은 5공화국의 그 줄임말이고요. 5공화국은 네, 전두환 정부를 가리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렸던 것,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전국을 개편하기 위해서 3당 합당 같은 것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나서 북방 정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하나 기억할 만한 건 북방 정책,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90년대 말쯤 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해가지고 90년대 초반 등을 중심으로 소련과 중국의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완화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북방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진을 보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5공화국의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리 조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3당 합당, 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문민정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김영삼 정부 때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각각 사형에 선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95년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이제 딱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실명제라고 해서 금융권, 즉 은행 등 기타 등등 은행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실명을 써야 한다, 리얼 네임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97년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위기로 맞이한 게 외환 위기. 그래서 IMF 구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빚을 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특히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IMF라고 하는 곳에 돈을 빌렸는데 그것에 조기 상환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빚을 다 갚습니다. 조기 상환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사진이 없네요.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건 통일 쪽에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햇님과 바람님께서 그 나그네가 지나갈 때 내기를 하죠. 누가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람이 후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지 않았지만 햇님이 계속 따뜻하게 하자 나그네가 옷을 벗었다. 그 우화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햇볕처럼 따뜻하게 우리가 북한을 대해주면 북한이 핵이라든지 자신의 체제를 벗고 우리와 나서지 않을까,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것은 2000년에 있었던 거고요. 정상이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G20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밑줄친 시민들의 요구로 오르는 것은 사진은 박종철 추모 집회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화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종이 치네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어느 대학생이 최루탄을 맞아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6.25 민주화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박종철 학생 6.29 민주화 선언 두 가지만 봐도 6월 민주항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광주에서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광주하고 계엄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구나. 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3.15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이죠? 네,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3번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 반대, 한일 국교 정상화 이지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깊습니까? 네, 6.3 시위, 6.3 항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4번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 유신에 반대하는 것에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4번의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네, 유신이니까 부산과 마산에 있었던 부마 항쟁 이렇게 되겠지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19번 가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80년 5월 당시 19세였던 한 여학생이 전남도청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군부에서 땡땡이의 신군부에서 파견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로 구타하였다. 시외 전화가 차단된 데 이어서 시외 버스 등의 교통수단도 마비되었다. 네, 이것은 관련이 있는 것은 5.18이 되겠죠. 5.18 민주화 운동. 정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13 호원조치 철폐, 호원 철폐의 이야기. 4.13 호원조치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6월 민주항쟁하고 관련이 있지요. 정답은 2번. 네, 광주와 계엄군. 평가원이 좋아하는 말이죠. 광주와 계엄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3.15 부정선거, 네, 아까 관련이 있었던 거 4.19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삼선 개헌하고요. 5번은 어떤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입니다. 네, 뭘까요?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대이겠지요. 나머지 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 이 사진은 1960년 전개된 대학 교수의 시위 모습이다. 대학 교수들은 마산, 부산, 서울 등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쟁을 부정과 불의의 항거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라고 규정하였다.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여러 가지 힌트가 있겠지만 1960년이라고 하는 것과 대학 교수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내각,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이런 힌트를 봤을 때 뭐하고 관련이 깊다? 네, 4.19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들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50 총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50 총선거는 1948년이지요. 관련이 좀 많이 없습니다. 3번 60만세 운동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순종의 서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순종의 서거와 관련이 깊은 이것 때문에 60만세 운동이 있었고 60만세 운동이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만들었고 신간회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관련이 깊더라. 앞에 있는 내용에서 설명을 계속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8 독립선언은 뭐와 관련이 깊다? 3.1 운동과 관련이 깊다라고 하겠고요. 5번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네, 6월 민주항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대담에서는 이 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분을 맞아보겠습니다. 30주년입니다. 작년이거든요. 작년 문제. 그러면 빼봐도 1987년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더 주지요.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아 쓰러지자 호헌철폐,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네, 이야기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이야기구나. 6월 민주항쟁. 관련 있는 내용은 너무 쉽게 풀리나요?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민회가 해산되는 결과를 낳았던 사건은 105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는 일사늑약이고요. 네. 다음 4번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건 6.30이고요. 다음 5번 3.15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조금 감을 잡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0분 정도 제가 20분 20분 나눠서 올린다 그랬는데 그냥 40분을 통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되는 수업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후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뒤에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지 라고 하는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에 특히나 한국 현대사회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